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심예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지역들인데요.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로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천과 하동, 전남 광양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 밖에 영남 서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경북 서부와 전남 동부, 제주 산간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전북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밤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예고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어제 오후 5시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일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며 산림 주변 지역에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 SOC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각 부처가 올린 새만금 SOC 예산이 75% 삭감됐습니다. 1,500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는데요. 전북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SOC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국비 8,077억 원 투입 예정인 국제공항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잼버리를 이유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내년에 착공해 2029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고 있고 사업성도 의문입니다. 1.35km 떨어진 곳에 미군이 활주로를 관리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고 위로는 청주공항, 아래로는 광주공항,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인근 전주와 익산에는 KTX 역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거대한 적자 내는 다른 지역 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부처 반영액 580억 원 가운데 잔여 설계비 66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와 신항만 예산도 대폭 삭감해 각 부처가 올린 6,600억 원대 새만금 SOC 예산을 1,500억 원으로 75%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30여 년간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살려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국토부도 타당성과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운영위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1차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최근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지시 여부,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등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논의하는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 세 나라 당국자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고, 한국과 일본 주미대사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He basically said, look, I know you're going to be facing some difficult times with respect to Fukushima. And I want you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with you, and we're going to support you, even though you're going to face disinformation and challenges. They have instigated a very blistering attack against action which we think is not based on science. We have seen some negative reaction by Chinese government, but to me, their reaction is more rhetorical than substantive. So my personal feeling is their reaction is quite reserved. Tricky question, but.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난하며 새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칭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주미 대사는 북한 도발은 삼국 협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의 막말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배석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과 한일 주미대사가 모인 싱크탱크 대담. 커트 캠벨 조정관은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한미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동등한 위치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leader of progress was not necessarily the United States. It was Japan or South Korea, given on specific matters, on technology, on Ukraine.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데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 도발은 삼국 공조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y North Korea will only strengthe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김정은의 막말을 들었다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e DPRK remains open. That is something that we are certainly open and willing to have. I just don't have anything to say specifically about those comments. 지난주 위성 발사를 실패한 북한이 자신들의 기술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위성을 자폭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미 국방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했지만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도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군사력 현대화에만 집중하는 도발이라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념과 역사 논쟁으로 번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육사 안팎의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은 국방부.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또 다른 홍 장군 흉상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외부 권위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육사 졸업생들도 국방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2018년 조형물을 설치할 때부터 흉상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러한 인물의 육사 생도들이 거수경례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 등의 반발을 사며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북한은 김일성을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수반으로 선전해 그보다 위대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가지 않았다며 홍 장군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국방부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논란 끝에 함께 이전이 검토됐던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 흉상을 그대로 두고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 상황.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 속에 군 당국이 이념, 역사 논쟁에 휘말리면서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공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월 4일을 공교육 성찬의 날로 보내면 좋겠다며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해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그제 낮 12시 반쯤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이 A군을 제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 선배 지인에게서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목에 건 채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걸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20일 넘게 연명 치료 끝에 눈을 감은 고 김혜빈 씨 유족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기억해달라며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편지를 받아 읽어야 할 친구는 결국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깨어나달라는 간절한 바람도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혜빈 씨가 한 달 가까운 연명 치료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가 사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세상에 기적이 한 번 있다가 혜빈이기를 바라면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진짜 가족들끼리 많이 견디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재밌게 또 열심히 생활하던 20살 새내기 대학생 김혜빈 씨. 부모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주목받고 기억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으로 나오면 그만 아니냐며 개탄했습니다. 유족은 또 피해자 지원과 체계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기까지 절차가 너무나 복잡했고 매달 100만 원씩 지원되는 생계비도 온 가족이 병간호에 매달린 상황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TV를 틀면은 지원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정작 담당자님께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신 적이 없어서 업무과 직원분한테 일처리 어떻게 됐는지 듣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원종을 재판에 넘기며 고립된 생활 끝에 망상이 심해지며 범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원종이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상당한 학업 능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저지른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지만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 공개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 또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까지 지난 한 달 사이 강력범죄자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2010년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76차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49명에 이릅니다.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증거가 충분한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성인인지가 신상공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신상을 공개하기로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경찰청이 아닌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열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상당히 객관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혐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선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 혐의가 바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 제한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어떤 비중이나 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다른 기준들을 선정해서 외국과 같이 조금 더 많은 범죄에 이런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끔. 반면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소, 제대로 된 처벌을 지금 절차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해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건데 국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거죠. 이딴 흉악범죄로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형평성도 해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월 30일입니다) 수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 되죠.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있어서 관련한 기사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목을 보게 되면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 주행을 허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도 제한 속도를 주간과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 아니냐라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9월부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작년 7월부터 경찰이 일부 스쿨존에서 탄력 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속도 준수율이 크게 올랐고 또 평균 통행 속도도 8%가량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학부모나 교사 또 운전자의 약 75%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건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스쿨존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는데요.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또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이 판단을 해서 적용 여부나 적용 시간대가 각 스쿨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국 스쿨존 중 약 10%는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또는 50km인 곳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오히려 시간대에 따라서 제한 속도를 더 낮게 강화하는 곳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자주 지나는 길에 스쿨존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변경 또 운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운전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반납 좀 해주세요. 지자체들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고령층 운전 사고 소식이죠. 만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작년 기준 43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2%까지 최근에 점차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률 전국 평균 1.23%로 턱없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반납률이 9.1%로 꽤 높았는데요. 문제는 정작 이런 대전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롱 면허만 반납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실효성을 높일지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면허 반납 당시 보험 가입 증명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들도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크게는 50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또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반납을 위해서는 꾸준히 제공되는 장기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살인 예고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와서 걱정이 크죠. 어제 기준 경찰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236명을 검거했고 또 2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검거, 구속은 했는데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협박죄나 살인예비죄, 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지난 25일에 열렸던 공판에서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협박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가 불분명하다면서 재판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살인 예비죄의 경우에는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착수하는 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나 장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독일과 미국은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해 뒀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내용을 다룬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고 또 중국의 단체 관광도 재개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 여기에 물음을 던지는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4박 5일 일정 중에 쇼핑만 6번이다. 관광객의 지갑을 터는 싸구려 패키지라고 쓰여 있죠. 일부 여행 상품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큰 관심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미끼 상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만 투어 코스를 짜고 그나마도 중간중간에는 쇼핑센터로 가서 반강제적으로 물건을 사도록 한다는 건데 일부 현지 여행사와 한국 여행사 또 관광 가이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온 한국 여행에서 실망만 안고 돌아갈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일보가 외국 관광객이 여행 사이트에 남긴 후기들을 분석한 기사도 이렇게 다음 화면에 실려 있었는데요. 국내 관광지는 이른바 인증샷을 찍을 만한 SNS에 올릴 만한 사진을 찍기에는 좋게 만들어뒀지만 특유의 지역 특성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 관광지의 먹거리 가격이 비싸다거나 둘러볼 곳이 많지 않았다, 기념품의 품질이 형편없었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관광객의 수만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2번 또 3번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이 거둔 이자 이익이 29조 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 수익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단기 순이익은 1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곳은 하나은행으로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같이 수익이 늘어난 건 이자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은행권 이자 이익은 29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3조 원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예대 마진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자체가 늘면서 전체 이자 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그 부분에서 은행의 실적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거세진 이자 장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은행권이 처음 반박에 나섰습니다. 은행의 대출 자산이나 자기 자본은 3배 가까이 좀 증가하였고 은행의 미처는 좀 3배 늘었는데 버는 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수익의 85%가 이자 이익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비금융 사업 진출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로 제한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의 세대합산 기준 1주택 세대 조건이 유지됩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고위 관료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극도로 악화된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영국 고위 관료로서 방문은 2018년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할 것이라면서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希望英方同中方一道，秉持相互尊重的精神，深入交流，增进理解，推动中英关系稳定发展。 클레벌리 장관은 외교부 명의의 성명에서 여러 이슈에서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중국 없이 풀 수 없다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악화일로로 치닫다 순핵 총리가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벌리 장관의 이번 방중은 정치적 대화를 넘어 경제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영국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에 100개에 가까운 기업과 기구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We really do hope that we can boost UK-China services trade for the mutual benefits of both of our countries. 영국 총리실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순핵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는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1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1,300곳이 넘는 학교가 완전히 파괴됐고 학령기 아동 3명 가운데 1명만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지 시각 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완전히 파괴된 학교 외 다른 학교들도 심하게 파손됐거나 폭격을 우려해 폐쇄된 곳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전란을 피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7개 나라로 이주한 어린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교육 체계 안에 등록돼 있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656조 9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올해보다 2.8%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예, 2.8% 증가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요. 전 문재인 정부의 지출 증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 일이 낮게 된 이유는 그 예산을 갖다가 재배치를 했는데요. 총지출을 교육하고 R&D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보건, 복지, 고용 그리고 공공질서 안정, 외교 통일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재배치를 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R&D,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예산 지출을 대폭 줄임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좀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요. 반면에 당장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 SOC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그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대신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더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8% 지출 증가가 이제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4.9%에도 이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긴축 재정 기조로 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낸 전망에 따르면요. 내년도 총수입이 612조 1천억 원으로요.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출을 최대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총 수입은 2.2%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총 지출은 2.8% 늘어나게 되니까요. 사실 이 적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 재정 수지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 그래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라는 재정 준칙을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9%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이 목표를 벗어나게 되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요. 지금 이런 세수 감소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도 일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총지출을 일부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그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이 이제 겹치면서 더 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안을 많이 늘렸던 점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많이 폈던 점 이 두 가지 정책이 너무 겹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정 부분 그런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감세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등을 감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경기가 반등하는 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원래 반등을 했으면 세율을 낮춰줘도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경기 반등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감수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세를 감세를 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에서 최신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측면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낮춰줌으로써 이것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하는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감세 정책이 독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중국의 경제 위기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좀 줄이면 뭐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예, 사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기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 수출도 어려워지고요. 네. 대중 수출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사실 경기 반등 시점도 점점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이것을 반영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낮춰서 2.2%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재정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내년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4% 전년 대비 2.4%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전년 대비 2%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에도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세수도 감소하는데 결국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박자를 맞춰서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기에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앞당겨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예산과 관련한 정책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책 중에서 많이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 대출에서 소득 요건을 6에서 7천만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구입 비용에서 4억에서 5억까지 그다음에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3억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구입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시중 대비 1에서 3% 정도 낮춘 저리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줘서 연간 이자 감면 효과가 약 1,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특별 분양이나 임대주택 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갖다가 6개월 더 연장해 주는 조치들을 취해서 이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인 이직 보고서였는데 민간 기업의 구입 건수가 한 달 전보다 대폭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7월 달에 880만 건으로요. 전월 960만 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가 95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 돼가지고요. 이제서야 비로소 미국의 노동시장의 과열이 그동안에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어서 노동시장이 과열되고 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해 왔었는데 수요가 크게 꺾이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높였던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노동시장이었는데 그러면 아직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는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 아까 자료에서도 보시면요. 4월 달부터 5월, 6월,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민간 기업 구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치인 950만 건보다도 훨씬 낮은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대출금리도 역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요.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뜻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지금 4.4%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최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것이 3.5%까지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그래야지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하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특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의 절반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가장 큰 영향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미국의 그 고용 지표죠. 네. 그래서 빈 일자리가 구인 건수죠.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 그다음에 전월 대비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그것은 결국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가 잡혀서 순차적으로 물가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1.74%로 제일 컸습니다. 원래 금리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런 요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와서 이제 소비자들도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러면 내수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 소비가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대책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식거래 인지세도 인하를 했고 또 국영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던데 이런 대책들이 지금 중국 경제를 좀 되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기에는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대책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주식거래 인지세를 갖다가 절반으로 인하한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 이후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대폭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위안화 역시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보겠다고 인지세도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공개 속도도 늦추라. 기업이 자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주식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또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증거금도 인하라 등 대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인지세 절반으로 인하하는 대책이 나왔더니 다음 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을 봤더니 이 주가가 반등한 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들을 대거 매각을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투자 자금을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붙잡아 놓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작금의 경기 침체 위기를 유발한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영은행들에게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도 인하라고 하니까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릴 수 있고요. 예금 금리도 인하를 하라는 것은 저축이 줄어드니까 내수 소비가 늘어날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는 지금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고요. 부채 규모가 늘어나서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지방 정부가 수입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경기를 부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 높아지니까 막 지표 공개를 갑자기 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라든지 뭐 정책 목표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보험은 모두 26건. 더 좋은 상품이 나왔고 혜택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하나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강모 씨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료는 기존 보험 중도 인출금과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막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보험료로 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1억 원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입고 보험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도 2년 있다 해약을 하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사기성 어떤 궤변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아서 이렇게 보험을 계속 들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B씨 역시 비슷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전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 설계사 김모 씨가 저축성 보험이라며 A씨에게 판매한 보험은 모두 22건. 하지만 18건이 종신보험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사이 월 보험료가 무려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낸 보험료가 4억 원에 달하는데 남은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 김 씨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며 판매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보험사 측에 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들에게 말해서 취소는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예 제가 이제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 모두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이 없었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전적으로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일부 보험은 청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자필 서명한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마다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 자필 서명을 했고 중요 내용을 설명들었다는 질문에 설계사의 요청대로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정상계약이라며 보험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 추가로 피해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아는 사람 믿고 10년 넘게 쏟아부은 보험료. 혜택은 없고 수억 원 손해만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피해자들은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험 계약서의 대필 서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아내가 가입한 하나생명 보험 26건 가운데 무려 9건에서 대필 서명이 의심된다고 밝힌 A씨. 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명이 다르게 돼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고 금감원의 민원 상담 시에도 면허권 같은 거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가라 사인이 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원칙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4억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낸 B씨도 서명한 기억조차 없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근거로 A씨와 B씨는 각각 하나생명과 신한라이프 측에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방을 담보로만 계약적기만 상의할 때만 문제가 있는 거지. 계약적기 보험료가 동일인 경우에는 서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딱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 보험 계약 취소 가능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법원을 찾아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금감원만큼 믿었거든. 하나생명이야 셀프 조사를 한다고 뭐 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금감원마저 이거를 면죄부를 주는 이런 그 회신을 하나생명 회신 그대로예요. A씨와 B씨는 결국 보험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 설계사 불법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한 보험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자기 책임이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를 회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상품 정보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험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불안전 판매는 매년 줄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로 인정된 보험 불안전 판매는 모두 13만 8천 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채무 불이행자 4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57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34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가 30명이고 일부를 지급한 경우가 1,520명에 이른다며 제재 시행 후 양육비 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회 문제인 자발적 실종을 소재로 일본 아카데미 8관왕을 석권한 영화 한 남자가 한국 관객들과 만납니다. 고독사와 빈곤 등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대인의 고민과 작품성을 갖춘 일본 영화 개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족을 찾았지만 남편의 이름과 과거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아내는 변호사에게 남편의 정체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합니다. 일본의 사회적 문제인 조우하츠, 자발적 실종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등 8관왕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치마부키 사토시 배우는 제1한국인 3세 역할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2009년 하정우 배우와 함께 한일 합작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던 치마부키 사토시는 언젠가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며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国民のみんなが映画を映画に向ける情熱っていうのが多分熱量が全然違うと思うんですよ。何か来ることによって僕自身も今回何か変われる何かいいきっかけっていうものが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期待感がすごくありますね。澤田工業の 영화 강변의 무코리타도 고독사와 빈곤 등 현대 사회 문제를 담았습니다. 어촌의 작은 공장에 취직한 정과자 야마다는 무코리타 연립주택에서 저마다의 아픔을 지닌 이웃을 만나며 점차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카모메 식당으로 국내 관객에게 잘 알려진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으로 사람들과의 연대로 상처를 치유하는 여름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10초에 6시간, 순식간에 시간이 흐르는 터널. 소원을 이뤄주지만 세상의 시간을 가져가 버리는 우라시마 터널을 발견한 하오루와 안즈는 함께 터널에 들어가기로 약속합니다. 지난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작으로 순수했던 첫사랑의 찬란한 여름으로 관객을 안내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멤버 주장과 달리 소속사가 정산이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 조항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멤버들이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프티 측은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주로 남부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고요. 영남과 호남 동부 제주도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안동, 경남 하동과 산청, 전남 광양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이고요. 영남 서부 내륙과 전남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북 서부와 전남 동부, 제주도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mm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5도, 대전은 24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